봄 기운이 완연하다는 건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의 냄새부터 달라지는 법이지요.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나뭇가지들이 연두빛 새순을 틔우듯 제 마음에도 묵은 것들을 털어내고 싶은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 이 2층짜리 단독주택은 단순히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평생 땀 흘려 일한 우리 부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곳이고 제 인생 그 자체나 다름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해요. 구석구석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고 먼지 하나 쌓이는 것도 쉬이 넘기지 못하는 성격이었지요. 그날도 아침부터 창고로 쓰이는 1층 작은 방이 영 눈에 거슬렸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낡은 가구부터 시작해서 아들 녀석 어릴 적 쓰던 물건들, 명절 때나 꺼내 쓰는 커다란 교자당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뒤죽박죽 쌓여 있어 문을 열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큰맘 먹고 정리를 좀 해야겠다 싶어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며느리 지윤이에게 말을 건넸어요. 지윤아, 오늘 날도 좋은데 저기 창고 정리 좀 같이 하는 게 어떻겠니? 묵은 짐도 좀 버리고 안 쓰는 것들은 꺼내서 닦아놓게. 제 말에 지윤이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건 사람 써서 하세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직접 해요? 귀찮게.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물론 사람을 쓸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제 말의 요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가족이 함께 땀 흘리며 집을 가꾸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데 며느리는 그저 귀찮은 일로 치부해 버리는군요. 섭섭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애써 표정을 갈무리하며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인데 우리 손으로 정리하는 게 의미 있지 않겠니? 너도 이 집에 사는 사람이잖니. 그제야 지훈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 표정에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은커녕 왜 자꾸 귀찮게 굿이나 하는 짜증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참 피곤하게 사세요. 저는 됐으니까 혼자 하세요. 전 허리 아파서 그런 힘쓰는 일은 못해요. 그러고는 보란 듯이 몸을 돌려 다시 스마트폰에 코를 박더군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낡고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홀로 창고로 향했어요. 그래, 내 집 내가 정리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바랄 것도 없지.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창고 문을 열자 켜켜이 쌓인 먼지가 햇살에 흩날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정리했던 게 마지막이었으니 벌써 10년도 더 지난 세월이었지요. 낡은 상자 하나를 여니 남편이 아끼던 낚시 도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걸 보니 또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이런 굳은 일은 당신이 다 했을 텐데. 괜히 며느리에게 서운했던 마음까지 겹쳐져서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먼지를 털어냈어요. 혼자서 낑낑대며 무거운 짐들을 드러내고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구분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고됐습니다. 허리를 몇 번이고 두드려가며 일을 계속했지요. 문제는 가장 안쪽에 있던 낡은 자개장을 꺼내려 할 때 터졌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무리라는 걸 알면서도 오기가 발동해 무리하게 힘을 준 것이 화근이었어요. 장롱 한쪽을 들어 올리는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아 하는 비명과 함께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허리를 펼 수가 없었고 숨을 쉴 때마다
끊어질 듯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다가 겨우 벽을 짚고 기다시피 해서 거실로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 풍경은 제가 창고에 들어가기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지훈이는 여전히 소파와 한몸이 되어 TV를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어요.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제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오는데도 저를 발견조차 하지 못하더군요. 제가 소파 바로 앞까지 가서 쓰러지듯 주저앉자 그제야 놀란 듯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걱정이 아니었어요. 어머, 어머니. 왜 그러고 계세요? 바닥이 그렇게 좋으세요? 비꼬는 듯한 말투에 아픈 허리보다 마음이 더 시큰거렸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나 보다. 너무 아파서 움직이질 못하겠어. 제 말에 지훈이는 혀를 끌끌 차며 말하더군요. 그러게 왜 무리를 하세요? 사람 쓰라고 했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도 없고 어쩌죠? 그 말에는 그러게 내 말 안 듣고 사서 고생하시니 쌤통이라는 속내가 너무나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저를 부축해 주거나 병원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 대신 그저 자신의 책임이 아님을 강조할 뿐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 안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어요. 욱신거리는 허리의 통증보다 며느리의 냉담한 태도가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남식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안방에 꼼짝없이 누워있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왜 이러고 계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창고 정리를 하자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 혼자서 정리하다 허리를 다친 일, 그리고 며느리의 반응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남식이의 표정은 어둡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훈이하고 이야기 좀 하고 올게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단호한 표정으로 안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며느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낮게 속삭이는 듯 하더니 이내 지훈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 어머니가 고집 부리신 거지. 그리고 나도 힘들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그런데 집안일까지 나보고 다 하라고 하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짜증 섞인 항변만이 제 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한참 후에 남식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기대에 찬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취업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거니까 엄마가 조금만 이해해줘요. 이해라니요. 지금 저더러 저 모든 상황을 이해하라는 말인가요? 시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허리를 다쳐 누워 있는데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며느리를 그저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유로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아들의 말이 저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제 아픔에 공감하기보다는 그저 아내와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빨리 덮고 싶어하는 무책임한 중재자일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 누워 버렸습니다. 등 뒤로 아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입을 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존재에게서 처음으로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을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보전하고 누우니 집안 꼴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갔어요. 특히 부엌과 현관은 거의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지훈이는 삼시세끼를 전부 배달 음식으로 해결했어요. 먹는 것까지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뒤처리였지요. 각종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음식물 쓰레기가 뒤섞인 배달 봉투는 분리수거는커녕 현관문 앞에 그대로 쌓여만 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이던 것이 며칠이 지나자 작은 산을 이루더군요. 날이 따뜻해지니 슬슬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문을 열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는 게 느껴져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지훈이를 불렀어요. 지훈아, 이건 좀 치워야 하지 않겠니? 냄새도 나고 보기에도 너무 안 좋다. 제 말에 지훈이는 귀찮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 좀 이따가요. 먹는 것까지 간섭하시는 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그 뻔뻔한 대답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먹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니. 다 먹고 난 쓰레기는 바로바로 분리해서 버려야지. 이건 기본 아니니? 집이 이게 뭐니? 사람이 사는 집 같지가 않잖니. 제법 목소리를 높여 말했지만 지훈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말이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말하더군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따가 한다고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허리도 아프신 분이. 마지막 말은 명백한 비아냥이었습니다. 허리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입만 살았다는 뜻이었겠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저것은 저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이 집의 주인인 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아픈 허리보다 더 큰 통증이 마음을 짓눌렀어요. 이 집에서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이 공간에서 나는 점점 내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균열을 이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고. 무언가 아주 단단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나아져 지팡이라도 짚고 집안을 거동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볕 좋은 오후에 우리 집에 모여 차나 한잔하며 수다나 떨자고요. 평생을 동네에서 함께 늙어온 중마고우들이라 제 전화 한 통에 다들 흔쾌히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혼자 끙끙 앓고만 있으니 마음에도 병이 드는 것 같아 일부러 사람들을 부른 것이지요. 약속 당일 저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아직 허리가 성치 않아 무거운 건 들 수 없었지만 친구들이 좋아하던 쑥, 인절미를 사고 향 좋은 찻잎을 꺼내 닭이를 닦아놓는 정도는 할 수 있었어요. 거실에서 부산을 떠는 저를 보며 며느리 지훈이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뭘 그렇게 하세요? 손님이라도 와요? 응, 영자랑 숙회 씌우기로 했어.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싶고 해서. 제 말에 지훈이의 미간이 순간 구겨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에 불청객이라도 들이닥치는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애써 그걸 무시하며 부탁했습니다. 이따 친구들 오면 너도 나와서 인사라도 좀 하렴. 어른들 오시는데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 몰라요.
전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겠어요. 알아서들 노세요. 지훈이는 그 말만 툭 던지고는 아예 제 쪽에서 등을 돌려버리더군요. 더는 말을 섞고 싶지 않아 저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해라. 나도 나대로 하마. 그런 심정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친구들이 과일 바구니까지 사들고 현관문을 들어섰습니다. 정우가 몸은 좀 어때?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 됐네. 친구들의 따뜻한 위로에 그간 쌓였던 서름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친구들을 거실에 앉히고 정성껏 준비한 차와 떡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가 얼굴이 안 보이네? 어디 출근했나? 영자가 며느리를 찾으며 물었어요. 저는 차마 컨디션이 안 좋아서 방에 누워있다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안에 있나 보네 하고 얼버무렸지요. 친구들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 더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집에서 내 친구들을 초대해 놓고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자불안석이라니요. 한참을 웃고 떠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불편했어요. 결국 친구들은 제 안색을 살피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욱이 너 맘고생이 심한가 보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라. 친구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데 등 뒤로 굳게 닫혔던 며느리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에서 나온 지훈이는 머리가 까치집이 된 채로 나와서는 제게 대뜸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친구분들 오실 거면 미리 좀 알려주세요.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겠네. 시끄러워서 낮잠도 설쳤잖아요. 기가 막혔습니다. 미리 알려주지 않았던가요?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라도 하라는 내 말을 귓등으로 흘려들은 건 본인이면서 이제 와서 시끄러웠다고 타박이라니요. 게다가 친구들이 머문 시간은 고작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뭘 하느라 그렇게 피곤해서 낮잠까지 주무셔야 했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저는 그저 지친 목소리로 대꾸할 뿐이었습니다. 알았다. 다음부턴 미리 알려주마. 더 싸워봤자 저만 속상할 거라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이었지요. 지훈이는 제 대답이 만족스럽다는 듯 냉장고로 가더니 물 한 컵을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친구들이 어질러 놓은 찻잔을 치우는데 어찌나 처량한 신세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의 아나무인 격인 행동은 날개를 단 듯 했습니다. 특히 냉장고를 볼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지훈이는 요리라고는 라면 물 하나 맞출 줄 모르면서 엉뚱하게도 식재료에 대한 욕심은 대단했습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기농, 친환경 딱지가 붙은 비싼 식재료들을 툭하면 대량으로 주문하곤 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지요. 배송 온 식재료들은 포장도 뜯기지 않은 채 냉장고 신선실에 처박혔다가 존재조차 잊힌 채 썩어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냉장고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문을 열었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값비싼 유기농 채소들은 시커멓게 물러터져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한우라고 자랑하며 사왔던 고기는 진공 포장 안에서 거무죽죽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다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 제 돈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살아온 제게는 그야말로 죄악처럼 느껴지는 광경이었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썩은 음식물들을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커다란 봉투 하나가 금세 가득 차더군요. 냉장고를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는 내내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 마음은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지훈이에게 다가가 쓰레기 봉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다 뭔지 아니? 너가 사다 놓고 쳐다도 안 봐서 썩어버린 음식들이다. 살림을 안 할 거면 돈이라도 아껴야지. 이게 다 썩어서 버리는 게 얼마인 줄 알아? 제법 엄한 목소리로 꾸짖었지만 지훈이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이렇게 쏘아붙이더군요. 제 돈으로 제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어머니 돈 아니잖아요. 버리는 게 아까우시면 어머니가 요리해서 드셨으면 됐겠네요.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제가 당신이 어질러 놓은 뒤치다꺼리나 하는 사람으로 보이나 봅니다.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내가 너 먹으라고 사온 걸 요리까지 해서 대령해야 한다는 말이니? 그리고 그게 정말 네 돈이 맞아? 매일 집에서 노는 애가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흥청망청 쓰는 거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마지막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더 악에 받친 목소리로 대들었어요. 제가 논다고요? 저 취업 준비하느라 스트레스 받는 거 안 보이세요? 그리고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 살림이나 잘하세요. 그러고는 제 손에 들려있던 쓰레기 봉투를 거칠게 빼앗아 현관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지훈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 문소리가 마치 제 심장에 대못을 박는 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대화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든 제 아들, 남식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을 포함해 그동안 며느리가 보였던 모든 무례한 행동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해 주었어요. 제 친구들을 무시했던 일, 썩어나가는 음식물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말도 안 되는 말대꾸까지. 남식이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아들은 힘없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친구들은 다 좋은데 취직하는데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더 예민하게 구는 걸 거예요. 또 그 소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힘들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거니? 힘들면 집안 살림은 내팽개치고 비싼 음식이나 사다 썩여도 되는 거냐고 묻는 거다. 그건 힘든 사람의 예민함이 아니라 그냥 버릇없고 이기적인 거야. 제 단호한 태도에 남식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인생을 건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남식아, 똑똑히 들어라.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네 아내 교육 똑바로 시키지 않으면 이 집에서 너희와 함께 살 수 없어. 나가서 살든지 아니면 네 아내 버릇을 고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이건 내 마지막 경고야. 제 입에서 나가서 살라는 말까지 나오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말해볼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았지만 저는 그 눈동자에서 희망을 읽을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며느리에게 완전히 휘어잡혀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어쩌면
이 경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현실이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아들의 다짐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며칠간은 제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는 척 신용이라도 하던 며느리는 그 시간이 지나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있으면 일부러 더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하며 제 흉을 보기도 했고, 제가 해놓은 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보란 듯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지요. 아들은 그저 중간에서 안절부절 못할 뿐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제 마음속의 분노와 실망은 차곡차곡 쌓여 단단한 돌덩이처럼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장식장 위에는 남편이 생전에 아끼던 자그마한 도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값비싼 골동품은 아니었지만 젊은 시절 남편이 스승님께 선물 받아 평생을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었어요. 남편의 손때가 묻은 그 도자기는 제게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유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고 바닥에는 하얀 사기 조각들이 처참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며느리 지훈이가 무선 청소기를 든 채 멀뚱히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지훈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아, 그거요? 청소기 돌리다가 밀대가 툭 쳤는데 그냥 쨍그랑하고 깨지던데요? 너무 약하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를 걷어찬 사람처럼 너무나도 태연한 태도였어요. 저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울컥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억눌렀습니다. 남편의 흔적이, 우리의 추억이 이렇게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아 심장이 아팠어요. 지훈아, 너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나오니? 이게 나한테 어떤 물건인지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눈물이 섞인 제 질책에 지훈이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인생 최악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비싼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리시지 그랬어요. 자리만 차지하고 거추장스럽게. 제가 이따가 쓰레기랑 같이 버려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했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버릇이 없는 것을 넘어 타인의 소중한 감정을 짓밟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구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깨진 사기 조각들을 소중히 끌어모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은 저 아이와 한 공간에서 숨 쉬며 살 수 없다고.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와의 모든 대화를 끊었습니다.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다가 며느리 앞으로 온 우편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명 카드사에서 온 것이었는데 봉투의 투명한 창 너머로 최종 납부 통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보통의 경우라면 남의 우편물을 함부로 볼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강한 불길함에 사로잡혔어요. 매일 집에서 노는 애가 어디서 돈이 나서. 제 스스로 던졌던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제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에는 카드 명세서와 함께 독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명세서에 찍힌 카드 사용액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금액이었어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카드값이 몇 달째 연체되어 있었고 그 사용 내역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백화점 쇼핑, 고급 레스토랑, 피부 관리실, 전부 사치와 향락을 위한 지출뿐이었어요. 아들 남식이의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씀씀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취업 스트레스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아들 몰래 카드 빚을 내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동안 음식 썩힌다고 타박했던 것들이 얼마나 우스웠을까요? 이미 수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아이에게 몇만 원짜리 식재료는 돈으로도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우편물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하지만 이미 며느리에게 휘어잡힌 아들이 과연 제 말을 믿어줄까요? 오히려 저를 의부증 걸린 시어머니로 몰아세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 사실을 가슴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며느리를 향한 제 마음속에는 불신을 넘어선 경멸감만이 남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제 인내심을 완전히 바닥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안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띠링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했습니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자가 떠 있었어요. 구정옥님 신청하신 간편 신용대출 3천만 원 심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평생 은행 대출은커녕 누구에게 돈 한 푼 아쉬운 소리하며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자를 보낸 곳이 제법 이름 있는 제2금융권 회사 이름이었습니다. 이상한 마음에 문자에 적힌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을 요청했어요. 상담원은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더니 오늘 오전에 제 명의로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것이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누가 내 명의로 대출을? 그때 며칠 전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훈이가 제 가방을 뒤적거리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뭘 하냐고 묻자 지훈이는 손톱깎이를 찾고 있었다며 태연하게 둘러댔었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아마 그때 제 지갑에서 신분증을 몰래 꺼내 사진을 찍었던 모양입니다. 요즘은 신분증 사진만 있으면 비대면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어요. 카드빚도 모자라 이제는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사채까지 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정 내의 불화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저는 당장 대출 신청을 취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던 몸이 오히려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갑과 휴대폰만 챙겨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과 나눌 이야기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제게는 지금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집을 나선 제 발걸음이 향한 곳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해 온 김 사장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던 사이라 제 사정을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지요. 낡은 소파에 앉아 제가 내민 시원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저는 본론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저 집 좀 내놓으려고요. 제 말에 김 사장은 마시던 커피를 내려놓으며 동그랗게 눈을 떴습니다. 아니, 형수님, 그 집을요? 평생 사시겠다던 집을 왜 갑자기? 사정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 더는 묻지 마시고 좋은 값에 팔아주시기만 하세요. 급하게 팔 생각은 없으니까 제값 단단히 받고 팔아주세요.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은 우리 아들 내외에게는 절대 비밀로 해주셔야 합니다. 제 단호한 표정과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는지 김 사장은 더 이상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뜻이 정 그러시다면야 제가 책임지고 좋은 주인 찾아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척이나 차분해졌습니다. 평생을 바친 집을 내놓는다는 사실에 슬프거나 아쉬운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하기까지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하나씩 머릿속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었지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대출 시도 사건 이후 저는 그 아이의 모든 행동과 말이 의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취업 스트레스라는 변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시간을 죽일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제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에 초대받아 갔다가 며느리의 동료 몇 명과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중 유독 싹싹하고 인상이 좋았던 젊은 여직원의 이름과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며느리의 예전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직원 명단을 찾아보았고 다행히 그 직원의 이름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작정 회사 대표 번호로 전화를 걸어 그 직원을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밝히자 다행히 그 직원도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부를 묻는 척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다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훈이는 요즘도 회사 잘 다니고 있죠? 워낙 집에서는 회사 이야기를 안 해서 요즘은 무슨 프로젝트 맡아서 그렇게 바쁜가 몰라.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 직원의 대답은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님 못 들으셨어요? 지훈 씨 회사 그만둔 지 벌써 서너 달은 됐는데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회사에서 권고 사직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어요. 권고 사직? 사실상의 해고나 다름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그랬구나. 나한테는 다른 좋은 곳 알아본다고만 해서 몰랐네라고 둘러대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했던 모든 말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회사에서 잘리고도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과 몰래 낸 카드빚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취업 스트레스는 그 모든 것을 덮기 위한 방패막이이자 자신의 게으름과 무책임을 정당화하기 위한 비겁한 변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며느리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동정심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제 계획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실행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저는 수십 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중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해수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자는 제 말에 해수기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신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한적한 한정식 집에 약속을 잡아주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해수기는 세월의 흔적 대신 지적인 우아함과 연륜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음식이 나오기 전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내가 오늘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보자고 했어. 아주 중요한 법률 자문이 필요해. 제 심각한 표정에 해수기는 농담기 섞인 미소를 거두고 진지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일이 어떻게 며느리의 무시와 기만으로 번져나갔는지, 남편의 유품을 깨뜨리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일, 아들 몰래 진 카드빚,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했던 사건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해수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해수기는 물컵을 들어 단숨에 비우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정호가,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심했겠다. 너 혼자 어떻게 그걸 다 참고 견뎠니? 따뜻한 위로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해수기는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정호가, 정말 잘 생각했다. 네 재산은 너가 지키는 거야.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내어주고 희생하는 시대는 지났어. 특히나 그런 며느리라면 더더욱. 네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네 노후를 지키기로 마음먹은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야. 친구의 지지와 격려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해수기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는 법률 전문가로서 명쾌한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일단 그 집, 네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거 맞지? 그럼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집을 팔고 말고는 전적으로 네 결정에 달린 거야. 아들이나 며느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 집을 판 돈도 당연히 전부 네 거고, 나중에 아들이 딱 하더라도 섣불리 돈을 증여하거나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 일단은 네 이름으로 된 안전한 금융 자산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네 노후를 위해 써. 그게 최우선이야. 해수기는 재산 분할이나 상속 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의해야 할 점들을 꼼꼼하게 짚어주었고, 혹시라도 나중에 아들 내외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해수기와의 만남은 제게 천군만마를 얻은 듯한 든든함을 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인 나약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권리를 알고 제 인생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해수기의 사무실을 나오며 올려다본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계획을 실행에 옮길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제 결심이 굳어진 이후 집안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며느리 지훈이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늦잠을 자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TV를 보든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쓰레기를 쌓아두든 그 어떤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저는 제게 주어진 공간인 2층과 제 방 안에서만 조용히 제 삶을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갈하게 제 식사를 차려 먹었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1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그곳이 얼마나 더러워지든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 공간을 떠나보냈기 때문이었지요. 제 이런 변화를 며느리는 항복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사라지자 지훈이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1층 거실은 온갖 잡동사니와 옷가지들이 뒤섞여 발 디딜 틈이 없어졌고 부엌 싱크대에는 언제 썼는지 모를 그릇들이 탑처럼 쌓여갔습니다. 현관 앞 쓰레기 더미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지요. 가끔 2층에서 내려다보는 1층의 풍경은 제가 평생을 갖고 온 집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그저 그래 마음껏 누려보렴. 그럴 날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하는 차가운 생각만이 들 뿐이었습니다. 아들 남식이는 이런 기묘한 평화를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습니다. 저와 지훈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니 중간에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편했던 것이지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엉망인 집안 꼴에 잠시 인상을 찌푸리기도 했지만 지훈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자기야, 나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 내일 치울게라고 말하면 금세 해벌쭉해서는 괜찮아. 힘들면 쉬어야지라며 며느리의 편을 들어주기 바빴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고 무책임할 수 있을까 싶어 혀를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딛고 서 있는 땅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제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훈이가 친구들과 1박 2일로 근교에 여행을 가기로 했다며 아들에게 허락을 구하더군요. 남식이는 그래, 스트레스도 풀고 좋지. 내가 용돈 줄게라며 오히려 신이 나서 지갑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대화를 2층 계단에 서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지훈이가 집을 비운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저는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내일 오후쯤에 집 보러 올 사람 있으면 약속 좀 잡아주세요. 마침 아들 내외가 집을 비우거든요. 김 사장은 제 말뜻을 금세 알아듣고는 알겠습니다. 형수님, 마침 집 보고 싶다는 분들이 몇 팀 있었는데 잘 됐네요. 제가 시간 맞춰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흔쾌히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지훈이가 아침 일찍부터 요란하게 꾸미고 여행을 떠나고 남식이는 회사에 출근하고 난 뒤 집에는 오롯이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저는 우선 2층 제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1층으로 내려와 최소한 손님이 발을 디딜 공간이라도 있어야겠다 싶어 거실과 현관만 대충 치웠습니다. 하지만 부엌과 아들 내외의 침실은 일부러 손대지 않았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오후 2시가 되자 김 사장이 젊은 부부 한 쌍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혼부부인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한다는 설렘과 기대가 가득했어요. 형수님, 인사하세요. 이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먼저 거실과 부엌을 둘러본 젊은 부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리 치웠다고는 하지만
곳곳에 배어있는 지저분한 생활의 흔적까지 감출 수는 없었기 때문이지요. 김 사장이 재빨리 분위기를 수습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 살림이 좀 그렇죠. 이 집은 구조가 아주 잘 빠지고 햇볕도 잘 들어서 조금만 손보면 아주 근사해질 겁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제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온 부부는 1층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에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된 방과 제 손길로 가꾼 작은 화초들이 놓인 베란다를 보며 젊은 아내 쪽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어요. 여보, 여기 너무 좋다. 어머님이 쓰시는 공간은 꼭 갤러리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꾸미고 살면 좋겠다.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요. 내가 평생을 쓸고 닦으며 살아온 집이니 정이 많이 들었지요. 좋은 분들이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말에 부부는 더욱 신뢰가 간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을 다 둘러보고 내려온 후 김 사장과 부부는 현관 앞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조금 떨어져 서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어요. 집은 정말 마음에 드는데 1층 상태가 조금 걸리네요. 지금 사시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사실 텐데 괜찮을까요? 젊은 아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김 사장은 제게 눈짓을 한번 보내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점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저기 계신 어머님이시거든요. 아마 두 분이 입주하실 때쯤이면 이 집은 지금 보시는 2층처럼 아주 깨끗한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하지요. 김 사장의 말을 들은 부부는 그제야 안심한 듯 환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려 먹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행 간 줄 알았던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웬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수화기 너머로 잔뜩 신이 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지훈이에요. 저녁은 드셨어요? 그래, 방금 먹었다. 무슨 일이니?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뭐 하시나 궁금해서요. 남식이도 없고 혼자 계시면 심심하실까 봐요. 갑자기 살갑게 구는 며느리의 태도가 어색했지만 저는 일단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훈이는 제가 듣고 있다는 사실을 잊었는지 옆에 있는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아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야, 너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 들었지? 완전 기운 하나도 없지? 응, 그러게. 이제 너한테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드셨나 보다.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무섭던 시어머니를 이렇게 만드냐? 친구의 말에 지훈이는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키득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좀 머리를 썼지. 처음부터 너무 숙이고 들어가면 평생 종살이 하는 거야. 초반에 기선제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몇 번 들이받고 아프다고 드러눕고 집안일 파업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잔소리 한마디도 못해.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니까.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세상이야. 우리 남식이는 또 얼마나 순한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진짜 결혼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건데. 저는 차가워지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베풀었던 배려와 인내가 저 아이에게는 그저 어리석은 시어머니의 항복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저를 훈련시키고 길들였다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해하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마지막 남았던 한 조각의 연민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마음껏 비웃어 보렴. 너의 그 짧은 승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텅 빈 거실에는 TV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폭풍우를 불러일으킬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며칠 뒤 마침 남편의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해마다 남편의 기일이 되면 거창하지는 않아도 정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해 조촐하게나마 제사를 지내왔어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제 사랑의 표현이자 먼저 떠나보낸 사람에 대한 살아남은 자의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저는 여느 때처럼 제사 준비를 위해 아침부터 시장을 봐왔습니다. 아직 허리가 온전치 않아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이 버거웠지만 남편을 생각하며 힘을 냈어요. 부엌에서 분주하게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느지막이 잠에서 깬 지훈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나와 물 한 컵을 마시더군요. 저는 지훈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요. 지훈아, 오늘이 너희 시아버님 기일인 거 알지? 내가 장은 다 봐왔으니 너는 나랑 같이 전이라도 좀 부치자. 둘이 하면 금방 끝날 거야. 제 말에 지훈이는 마시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일을 부탁받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꼭 해야 돼요? 저 어제 잠을 설쳐서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기름 냄새 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요. 또 그 핑계, 또 저런 태도였습니다. 속에서 천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한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1년에 딱 한 번뿐인 시아버님 제사잖니. 너도 이 집의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함께하는 게 도리 아니겠니? 피곤해도 조금만 참고 도와주렴. 제 간곡한 부탁에도 지훈이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오히려 소파에 가서 드러누우며 제게 신경질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아, 정말. 어머니, 그런 구시대적인 건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전 허리 아파서 그런 거 못해요. 정하시고 싶으시면 어머니 혼자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팔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구시대적인 것. 남편을 향한 제 그리움과 사랑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귀찮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닥다리 관습일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소파에 누워있는 지훈이 앞에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 처음으로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일어나라. 제 목소리에 담긴 서늘한 기운에 지훈이도 놀랐는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이 집의 며느리로서의 도리는 물론이고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구나. 좋다. 그렇게 이 집의 방식이 싫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구시대적이라 마음에 안 든다면 너희가 이 집에서 나가 살아라. 더 이상은 너 같은 애와 한 지붕 밑에서 살 수 없다. 제 입에서 나가 살라는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오자 지훈이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잠시 당황하는가 싶더니 이내 적반하장으로
악을 쓰기 시작하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저희더러 나가라고요? 어머니, 이 집이 어머니 혼자 집이에요? 남식이도 아들인데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맨날 청소해라, 살림해라, 제사 지내라. 저도 이제 이 집 생활 지긋지긋해요. 어머니 잔소리 듣는 거 신물 난다고요. 지훈이는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제게 해서는 안 될 마지막 말을 내뱉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 집 살림하는 게 싫고 제 잔소리 듣는 게 싫으면 차라리 이 집을 파시든가요? 그럼 저도 더 이상 이런 꼴 안 보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집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지훈이는 자기가 무슨 말을 내뱉었는지도 모르는 듯 분에 찬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내 입으로 그 말을 했구나. 저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소원이 정 그렇다면 내가 들어주도록 하마. 제 대답에 지훈이의 표정이 순간 멍하게 변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뒤로하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부동산 김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예요. 지난번에 집 보러 왔던 그 신혼부부, 아직 이 집 계약할 의사 있다고 했지요? 당장 내일 계약하자고 전해주세요. 가격은 조금 깎아줘도 좋으니 무조건 내일 도장 찍는다고요. 수화기 넘어 김 사장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 손에 완벽한 명분을 쥐어준 덕분에 제 마지막 계획의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이지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남편의 기일인데 이상하게도 날씨는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의 이 결정을 지지해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과의 추억이 깃든 이 집을 내 손으로 정리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나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좋아하던 소주 한 병을 사와 조용히 사진 앞에서 따라 올렸습니다.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내외가 모두 집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약속 장소인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미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 사장이 미리 준비해 온 매매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저는 제 이름 석자 옆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의 붉은 인주가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완전히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유롭게 만들었어요.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바로 입금받고 잔금 날짜와 이사 날짜를 한 달 뒤로 잡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부동산 사무실을 나오는데 젊은 부부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이 집에서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며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래요. 두 사람 여기서 아이도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이 집이 두 사람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들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사실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생충들에게 통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절망적인 얼굴을 마주할 순간이 기다려지기까지 했어요. 그것은 아주 길고 지독했던 악몽의 끝을 알리는 축포가 될 테니까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정확히 이틀 뒤 저는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날은 일부러 아들 내외가 모두 출근하고 난 뒤를 택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친구 혜숙이가 소개해준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2층에 있는 제 짐들만 조용히 옮겨달라고 부탁했어요.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남편의 유품들이 전부라. 이사는 생각보다 금방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마지막 짐을 싣고 떠나자 평생을 살아온 집은 순식간에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텅 빈 제 방을 한번 둘러보고 저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두었던 서류 봉투를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집 매매 계약서 사본 한 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저는 제 필체로 또박또박 쓴 메모지 한 장을 덧붙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 안에 이 집에서 너희들의 모든 짐을 빼서 나가주길 바란다. 더 이상의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차가운 통보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손길 아래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린 1층의 처참한 풍경, 그리고 제 모든 것이 사라진 2층의 텅 빈 공간. 더 이상 이곳에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제 등 뒤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새로 거처를 옮긴 곳은 혜숙이가 미리 마련해준 도심의 한적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아주 깔끔하고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조용히 저녁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퇴근하고 돌아올 시간쯤이면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도 남았을 테지요. 예상대로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를 보며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폭풍의 서막이었지요. 저는 일부러 벨소리가 서너 번 더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의 애를 태우고 제 평정심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기 위한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완벽하게 평온한 목소리를 준비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차분한 첫마디가 끝나기가 무섭게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아들의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어요. 목이 완전히 쉬어 갈라지고 숨이 넘어가는 소리와 흐느낌이 뒤섞인 그야말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발요, 어머니. 집에 와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이 종이 쪼가리는 뭐고 어머니 짐은 왜 하나도 없어요? 계약서라니요. 우리 집을 파셨다는 게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죠? 제발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와 충격 그리고 배신감으로 완전히 뒤엉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질문들 속에서 아들이 얼마나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는지가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이나 연민도 피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되냐는 냉소적인 생각마저 들더군요. 제가 수없이 경고하고 마지막 기회를 주었을 때 외면했던 것은 바로 너 자신이 아니더냐. 아내의 거짓말 뒤에 숨어 진실을 보기를 거부하고 어미의 썩어가는 속을 헤아리지 못했던 나약함의 대가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결국 제 아들의 방광과 무책임이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잠시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장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현실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 똑똑히 보았니? 네 눈으로 본 거기 적힌 그대로야. 더 이상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 그 집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니야. 제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 동요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였지요. 제 그 담담한 대답이 아들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겁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말을 잃고 그저 끄끄거리며 무너져 내리는 소리만을 내뱉었습니다. 한 가정을 지키지 못한 가장의 무기력한 흐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 비켜봐. 답답해 죽겠네. 하는 날카로운 외침과 함께 수화기를 거칠게 빼앗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의 소란 뒤, 이제는 며느리 지훈이의 히스테릭하고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제 귀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어떻게 평생 살 집을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저희더러 이 한겨울에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이에요? 이건 명백한 월권이고 사기예요. 당장 그 계약 물으세요. 안 그러면 저 정말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변호사 선임해서 재산 분할 청구하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거라고요. 고소라니요. 재산 분할이라니요. 상황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을 넘어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위태로운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자신만만한 협박이 제게는 그저 귀여운 강아지가 짖어대는 소리처럼 우습게만 들렸어요. 저는 일부러 더 다정하고 상냥한 목소리를 꾸며내어 마치 철없는 아이를 타이르듯 지훈이에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가,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그러니?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잖니. 나는 그저 네 소원을 들어준 것뿐이란다. 한번 잘 생각해 보렴. 네가 매일같이 입에 달고 살던 말이 뭐였니? 저는 잠시 말을 끊고 지훈이가 제 말의 의미를 곱씹을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상냥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집 청소하고 살림하는 거 지긋지긋하다. 어머니 잔소리 듣는 거 신물난다. 차라리 이 집을 팔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매일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잖니. 나는 네가 그 집에서 사는 걸 너무나도 불행해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큰 결심을 하고 도와준 것뿐이야. 네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던 지긋지긋한 집과 신물나는 시어머니로부터 널 해방시켜 준 거란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부드러운 솜사탕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어 있었지요. 수화기 너머의 지훈이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이 분노에 차서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말들이 이렇게 완벽한 논리가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눌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잠시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충격과 혼란 속에서 할 말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겠지요. 한참의 정적이 흐른 뒤 마침내 들려온 지훈이의 목소리는 이전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그냥 화가 나서 해본 소리죠. 그걸 곧이곧대로 듣고 진짜로 집을 파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이제 돈 한 푼 없는데 당장 어디 가서 방 한 칸이라도 구해요. 제발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계약만은 물러주세요. 목소리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협박과 분노는 사라지고 이제는 비굴한 애원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얼마나 가짜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생존 본능에 불과했지요.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의 변화를 차갑게 즐기며 제 마지막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던졌습니다. 시끄럽구나. 어디 가서 살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 내가 더 이상 신경 쓸 일이 아니란다. 너희도 이제 다 큰 성인이니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라도 방금처럼 고소니 재산 분할이니 하는 법적인 이야기가 정말로 하고 싶다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내 변호사랑 직접 이야기하거라. 내 모든 법률적인 권한은 그분께 위임했으니 앞으로 너희와 관련된 모든 일은 그분을 통해서만 진행할 테니 그렇게 알도록 해라. 변호사 연락처는 문자로 보내주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울음소리도 애원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듯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지긋지긋했던 악연이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해수기의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들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와 고요함을 만끽했습니다.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냈다는 해방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제 자신에게 보내는 뜨거운 축하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제2의 인생은 온전히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될 것이라고 저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제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은 그저 다짐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과거의 끈을, 특히 저를 올가매던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를 제 손으로 직접 끊어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날 아침 제 새로운 보금자리인 오피스텔의 전화선을 아예 벽에서부터 뽑아버렸습니다. 빗발치는 아들의 절규와 며느리의 악다구니로부터 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조치였지요. 그 후 며칠간 세상은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고요했습니다. 그 어떤 소음도, 그 어떤 불필요한 감정의 침입도 없었어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밀린 잠을 실컷 자고 향 좋은 입욕제를 풀어 목욕을 하고 읽고 싶었던 책을 읽으며 평화를 만끽했지요. 아마 그 시간 동안 아들 내외는 지옥과도 같은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문자들이 그들의 절박함을 증명하고 있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제 변호사이자 친구인 해수기를 통해 진행될 것이었고 저는 그저 무대 뒤에서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면 되는 역할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까 해수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드디어 아들 내외가 제 발로 해수기의 법무법인을 찾아왔다는 소식이었어요. 해수기는 점심이나 같이 하자며 저를 불러냈고 저는 며칠 만에 말끔하게 차려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 얼굴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며 반갑게 맞아준 해수기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조금 전 사무실에서 벌어졌던 활극에 대해 생생하게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가 너 없었던 게 아쉬울 정도였다니까. 아주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어. 처음 사무실에 들어올 때부터 둘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 아들 녀석은 거의 초죽음이 된 얼굴이고 그 며느리는 눈에 도끼가 아주 가득 차서는 내가 명함을 건네고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데도 며느리가 대뜸 소리부터 지르더라. 해수기는 며느리의 말투를 흉내내며 실감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님 변호사예요? 어떻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가족관계를 이렇게 파탄내는 일에 앞장설 수가 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이러면서 말이야.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그랬지. 신지훈 씨, 여기는 법률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곳이지 심파극 찍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구정욱 여사님은 본인 소유의 집을 본인 의지로 처분하신 겁니다. 여기에 어떤 기망행위가 있다는 거죠? 하고 말이야. 해수기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는 법적인 논리 대신 감정적인 호소와 막무가내 떼쓰기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자신들을 길거리로 내쫓았다. 아들 된 도리를 운운하며 재산의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청구하겠다며 길길이 날뛰었다는군요. 그 옆에서 아들 남식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훈아, 그만해.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 좀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서 이야기하면 오해를 풀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만 셔츠가 젖도록 땀을 흘리며 반복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줬지. 해수기의 눈이 장난스럽게 빛났습니다. 무슨 서류? 첫 번째는 그 집 등기부등본. 구정옥, 네 이름 석자만 선명하게 찍힌 거. 두 번째는 며느리 신용정 보조에서 카드 연체 기록이랑 금액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한테 온 대출 승인 문자 메시지 사진이었지. 저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해수기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을 계속했어요. 내가 서류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해줬어. 김남식 씨, 신지훈 씨. 첫째, 이 집은 두 분의 결혼 생활 이전에 구정옥 여사님 부부가 평생을 모아 장만하신 고유재산으로 법적으로 두 분에게는 단 1원의 권리도 없습니다. 둘째, 신지훈 씨는 현재 수천만 원의 채무를 남편 몰래 지고 있는 상태이며 이는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기망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신지훈 씨. 시어머니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으려 한 행위는 사기 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운운할 쪽은 구정욱 여사님이지 두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해수기가 범죄 행위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순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가정 불화를 넘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지요. 아들 남식이는 그 자리에 거의 주저앉을 것처럼 휘청거렸다고 합니다. 아내의 카드빚도 모자라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던 눈치였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지. 만약 계속해서 구정욱 여사님을 찾아가거나 연락해서 괴롭힐 경우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사기 미수건으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을 드렸을 때 조용히 짐 빼서 나가시는 게 두 분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쫓기듯이 사무실을 나가더라고. 그런데 복도에서 들리는데 며느리가 아들 뺨을 때리는 소리가 나더라. 이게 다 너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악을 쓰는데 참 끼리끼리 만났다는 생각이 들더라. 해수기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들에 대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어쩌다 저런 여자에게 발목이 잡혀 인생을 망치고 있는지. 하지만 이제 그 또한 제 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해수기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친구의 도움 덕분에 가장 골치 아픈 문제를 너무나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더 이상 아들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수기의 사무실에서 겪었던 충격과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된 배신감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시간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오피스텔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지만 왠지 아들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누르자 수화기 너머로 잔뜩 잠기고 갈라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남식이. 무슨 일이니? 잠깐 얼굴만이라도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 계신 곳 경비실 앞이에요. 5분이면 돼요. 제발요,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며칠 만에 깡마른 얼굴은 수염으로 거뭇했고 값비싼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어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아들은 위태로운 걸음으로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우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대신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는 알기나 하는 것이냐. 제 질문에 아들은 흐느끼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날 지훈이와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추궁하는 남식이에게 지훈이는 사과 대신 그래서 너가 돈만 잘 벌어왔어 봐. 내가 빚을 졌겠어? 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는군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거짓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사실, 카드빚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심지어는 남식이 몰래 비상금 통장에까지 손을 댔다는 사실까지.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어머니. 지훈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다 믿었어요.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제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 자신을 탓하기만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도 저는 제 아내만 감싸기에 급급했죠.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나약함을 고백하며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동정심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혹독한 시련이 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와는 더 이상은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아들로 다시 살 수 있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무릎 꿇은 아들 앞에 쪼그려 앉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네가 정말 모든 것을 깨닫고 새로 시작할 각오가 되었다면 더 이상 내 앞에서 무릎 셔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이혼은 네가 결정할 문제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인생을 위해 내리는 선택이어야만 해. 그리고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너 스스로가 너의 지난 과오를 책임지는 행동으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때가 되면 나도 너를 다시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 제 말에 아들은 눈물을 멈추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는 몸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닌 아주 작은 결의의 빛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저는 닫히는 현관문을 보며 제 아들이 비로소 어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울지 알기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대신 나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가시밭길을 헤쳐나와야만 비로소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들이 다녀간 이후 모든 것은 아주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식이는 며칠 뒤 제게 전화를 걸어 지훈이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생각보다 순순히 합의를 해주었다는 말에 의아했는데 아마도 해숙이가 언급했던 형사고소라는 말이 꽤나 효과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지훈이는 위자료를 요구하는 대신 자신의 카드빚 일부를 남식이가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아들은 마지막까지 호구 노릇을 한 셈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 또한 아들이 치러야 할 수업료의 일부일 테니까요. 이삿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한 달의 유예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식이는 집을 모두 비웠다는 연락을 해왔어요. 지훈이는 이미 며칠 전에 자기 집만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김 사장에게 연락해 새로운 집주인에게 열쇠를 넘겨주라고 부탁했습니다. 굳이 그 텅 빈 공간에 다시 찾아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제게 그 집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닌 끔찍한 악몽의 공간으로 기억될 뿐이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고 아들이 작은 원룸을 구해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아들을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불러냈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해진 얼굴의 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우리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가방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너 살 집이다.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인데 회사랑도 가깝고 주변이 조용해서 지낼 만할 거야. 전세 계약은 이미 다 해놨으니 너는 몸만 들어가면 된다. 제 말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 더 이상 어머니한테 손 벌릴 면목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건 너 좋으라고 주는 게 아니다. 내 아들이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뿐이야. 대신 조건이 있다. 이 집은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 월급 받으면 매달 50만 원씩
이 전세금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내게 보내거라. 언제 다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네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책임감을 배우라는 뜻이다. 할 수 있겠니? 제 말에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제가 내민 열쇠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한참 후에야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집어들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그렇게 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제 말대로 매달 꼬박꼬박 제 통장으로 돈을 붙여왔습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제가 있는 오피스텔로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말없이 집안일을 돕고 돌아가곤 했지요. 우리는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치유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며느리였던 지훈이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제가 외출을 마치고 오피스텔로 돌아왔을 때 1층 로비에서 절대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인물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잔뜩 수척해진 얼굴에 값싼 트레이닝복 차림의 지훈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를 발견한 지훈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더니 이내 제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했지만 저는 곧 평정심을 되찾고 지훈이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니? 내가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제 냉담한 반응에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예전에 제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어머니, 친정에서도 쫓겨났어요. 빚쟁이들한테 매일같이 시달리고 남식 씨는 전화도 안 받아요. 저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어머니,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폐물이라도 그거라도 팔아서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기가 막혔습니다. 이미 이혼해서 남남이 된 마당에 예전에 제가 줬던 예물을 다시 내놓으라니요. 그 뻔뻔함은 여전하구나 싶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에 지갑에서 수표 한 장을 꺼내 지훈이의 얼굴에 던져주었습니다. 이 돈 받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 한 번 찾아오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 부를 거다. 100만 원짜리 수표였습니다. 그 돈이 지훈이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이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동정이자 완벽한 절연의 표시였어요. 지훈이는 바닥에 떨어진 수표를 황급히 주워들고는 제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는 허둥지둥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인과응보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남의 것을 탐하던 자의 최후는 결국 저렇게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제 인생을 좀먹던 마지막 암세포까지 완벽하게 도려낸 기분이었어요. 집을 판 돈은 해수기의 조언에 따라 안전한 연금 상품과 채권에 나누어 투자해 두었습니다. 이제 저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지요. 어느 맑은 가을날 저는 홀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에는 스위스로 향하는 비행기 표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선 공항의 풍경,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륙을 기다리는 비행기의 웅장한 모습,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햇살 속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위스의 공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맑고 청량했습니다. 만년설이 쌓인 융프라우의 봉우리는 햇살을 바다보석처럼 빛났고 산자락 아래 그림처럼 펼쳐진 초록빛 언덕에서는 평화로운 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들고 발코니에 앉아 알프스의 풍경을 바라보았고, 낮에는 기차를 타고 이름 모를 작은 마을들을 여행하며 현지인들의 소박한 삶을 엿보았지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직 구정옥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보내는 시간들은 제게 온전한 치유와 휴식을 선물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는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엽서를 썼습니다. 저를 걱정해 주었던 영자와 수키 씨, 그리고 제 인생의 등대가 되어준 혜숙이에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남식이에게도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잘 지낸다. 이곳 공기가 참 좋구나.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풍경 속에 직접 들어와 보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씩씩하게 지내고 있거라. 너무 일만 하지 말고 가끔은 하늘도 쳐다보는 여유를 갖길 바란다. 돌아가면 보자. 그 엽서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들 혼자 고생하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좋은 곳에 와 있어도 되나 하는 죄책감에 시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자식의 고통 또한 대신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제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멀리서나마 아들을 응원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달간의 꿈 같은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삶에는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더 이상 좁은 오피스텔에 갇혀 지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여행을 통해 얻은 활력으로 저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툰 솜씨로나마 흙을 빚어 찻잔을 만들기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합창단에 들어가 목청껏 노래를 부르기도 했지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하루하루는 제 삶을 놀라울 정도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남식이는 이제 주말마다 의무감으로 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엄마가 보고 싶다는 얼굴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장을 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게 이야기해 주었고 저는 여행지에서 겪었던 재미있는 경험들을 들려주었지요. 우리는 비로소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건강한 어른 대 어른으로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과 함께 거실에서 과일을 깎아 먹다가 문득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그때 그 집 가끔 생각나지 않으세요? 평생 사셨던 곳인데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생각나지. 너희 아빠와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그 집에 그대로 담겨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하지만 아쉽거나 후회되지는 않아. 예전에는 그 집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했단다.
그런데 막상 그곳을 떠나보니 알겠더구나. 집은 그저 벽돌로 지은 건물일 뿐, 진짜 추억은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억을 지키기 위해 더러운 것들로부터 내 인생을 지켜내기 위해 그 집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도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아들도 이제는 제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겠지요. 저는 가끔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곤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며느리의 만행을 참고 아들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며 예전처럼 살아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제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로 불리며 원망과 체념 속에서 남은 인생을 천천히 소진해 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제게 지금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희생과 헌신을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희생은 결국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요.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내 주변의 관계들도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는 법이지요. 저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저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여행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고, 아직 배우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어요. 제 인생은 이제 겨우 2막을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이 삶이 얼마나 눈부시게 소중한지 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